3. 1817년에 1. 1817년 1817년은 루이 18세가 국왕답게 태연스럽고도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재위 22년이라고 부르던 해다. 그 해는 브리규에르 드 소르솜씨가 명성을 날리던 해다. 가발 상점들은 모두 머리 붕과 왕조식 머리 모양의 재유행을 희망하며 상점을 푸른 페인트로 칠하고 백합꽃으로 장식했다. 그 해는 또 천진난만한 시기여서 랭슈 백작이 상원의원의 옷을 입고 붉은 수장을 달고 기다란 코를 하고 혁혁한 행위를 한 인물다운 위엄찬 얼굴을 하고 교구재산관리위원으로서 주일마다 생제르맹 데프레 청당의 집사석에 앉아있던 때다. 랭슈 씨가 범한 혁혁한 행위란 다름 아니라 보르도 시장으로 있으면서 너무 일찍 1814년 3월 12일에 그 도시를 앙굴렘 공작에게 내준 것이다. 그 덕분에 그는 상원의원이 되었다. 1817년 5살쯤 된 어린 아이들은 에스키모족의 모자 비슷한 모로코 가죽 귀덮개가 붙은 커다란 모자를 쓰는 것이 유행이었다. 프랑스 군대는 오스트리아식으로 흰 군복을 착용했고 연대는 레지옹이라 불렀는데 숫자 대신에 소속된 도의 이름을 붙였다. 나폴레옹은 세인트헬레나 섬에 있었는데 영국이 그에게 불푸른 나사옷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헌옷을 뒤집어서 입고 있었다. 1817년에는 펠리그리니가 노래를 하고 비고티니 양이 무용을 하고 포티에가 인기를 얻고 있었고 오드리는 아직 무명이었다. 사키 부인이 포리오조리 뒤를 잇고 있었다. 프랑스에는 아직 프로이센 사람들이 있었다. 델랄로시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다. 플레니에와 카르보노와 통드롱의 손목을 끊고 이어 머리를 자름으로써 정통 왕권이 공고해졌다. 시종장 텔레랑공과 재무 대신에 임명된 루이 신부는 서로 마주보며 점잖게 같은 웃음을 띠고 있었다. 이 두 사람은 1790년 7월 14일 파리의 마리스 광장에서 연합대회의 미사를 드렸는데 달레랑은 주교로서 미사를 드렸고 루이는 부제로서 도왔다. 1817년에 바로 이 마르스 광장의 보도에서 파랗게 칠한 커다란 나무통들이 독수리와 벌의 검문장도 벗어진 채 비를 맞아 잡초 속에 썩어가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이 마르스 광장은 3월의 덜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2년 전까지만 해도 열병식 때 황제의 사흘대를 바치던 기둥이었다. 그것은 그로카이우 근처에서 수경하던 오스트리아 부대가 뗀 불 때문에 여기저기 새카맣게 얼어 있었다. 그중 두세 개는 그들의 진중에서 불태워져 오스트리아 병사들이 커다란 손들을 쬐어주었다. 그 열병식은 6월에 마르스 광장에서 거행되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이 1817년이라는 해에는 두 가지가 일반 사람들의 이야기거리였는데 그것은 볼테르 투케라는 책과 헌장이 인쇄된 담배값이었다. 이 말은 대령 출신인 투케는 열렬한 자유사상가였다고 합니다. 출판사를 설립해서 수많은 반정부적, 반종교적 제작물을 염가로 간행했는데 특히 볼테르와 루소의 작품들이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하네요. 그전 파리에선 마르셰 폴레르의 연못에 제 형제의 머리를 던진 도토행의 죄가 무리를 빚고 있었다. 해군성에서는 후일 쇼마레에게 치욕을 주고 제리코에게는 명예를 준 이 제리코는 프랑스의 화가로서 메디저호의 뗏목이라는 글작을 남긴 사람이라고 합니다. 제리코에게는 명예를 준 저 불행한 저남 메디저호에 관하여 조사를 시작했다. 셀브 대령은 솔리만 총독이 되기 위하여 이집트로 떠났다. 아르프 거리의 테름궁은 이 테름궁은 프랑스 제1, 제2 왕조 때 역대 왕들이 살았던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 테름궁은 한통 제조업자의 가게가 되었다. 클륜의 저택, 이 클륜의 저택은 파리에 있는 유명한 저택이고 그 안에 테름궁과 박물관이 있다고 하네요. 클륜의 저택 팔각탑의 평평한 옥상에는 루이 16세 때 해군의 천문학자였던 메시에가 천문대로 사용했던 조그만 판잣집이 아직도 보였다. 뒤라스 공작 부인은 프랑스 소설가입니다. 뒤라스 공작 부인은 하늘색 세탄을 깐 X자 모양의 글상이 놓인 자기 규방에서 서너 명의 친구들에게 아직 간행되지 않은 우리카를 읽어주었다.
루브르 박물관에서는 나폴레옹의 첫 글자인 N자가 모든 것에서 지워졌다. 아우스트리츠 다리는 그 이름이 폐지되고 자르댕 디 루아 다리라고 명명되었다. 그것은 아우스트리츠 다리와 자르댕 플랑트는 식물을 말합니다. 를 동시에 감춘 이중수수께끼였다. 루이 18세는 호라티우스의 책에 조심스럽게 주석을 붙이면서도 황제가 된 영웅들과 황제의 후계자가 된 천민들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다. 그것은 나폴레옹과 마투랭 브레노였다. 프랑스 아카데미는 현상 모집에 연구에 의하여 얻어지는 행복이라는 주제를 제시했다. 벨라르는 왕정복고 시대에 파리 검찰총장을 지낸 인물이고 자유주의 운동을 철저히 강압했다고 합니다. 벨라르시는 확실히 웅변가였다. 그의 그늘에서 장차 폴루이 쿠리에는 프랑스의 작가고 그의 정치 논설은 신랄하고 재기발랄했고 그의 서신에는 재치가 넘쳐 흘렸다. 이런 설명이었네요. 폴루이 쿠리에의 풍자를 받게 될 저 부르의 미래의 차장검사가 싹 트는 것을 사람들은 보았다. 마르샹지는 프랑스의 작가이자 사법관이고 열렬한 왕당파라고 합니다. 마르샹지라는 사입이 샤토브리앙이 나오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다를랭쿠르는 프랑스의 소설가입니다. 다를랭쿠르라는 사입이 마르샹지도 나왔다. 클레브 달브와 말덱 아델은 글작이었다. 코탱 부인은 당대의 인류 작가로 공인되었다. 학사원에서는 아카데미 회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이름을 명부해서 말살했다. 앙굴렘은 칙령에 의하여 해군 학교의 소재지가 되었다. 왜냐하면 앙굴렘 공작은 위대한 제독이고 앙굴렘 시는 항구 도시라서 당연히 모든 자격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왕정 기강의 파탄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내각 회의에서는 프랑코니 공마단의 광고에 고개사들의 재주를 재미있게 그려 거리의 악동들을 모으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토의했다. 아네즈의 작곡가이고 볼에 혹이 하나 붙어있는 네모진 얼굴을 한 호인 파에르시는 이 파에르는 이탈리아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입니다. 파에르시는 빌레베크 거리의 사슨의 후작 부인이 개최하는 친지끼리의 소박한 연주회를 지휘했다. 젊은 처녀들은 모두 에드몽 제로가 작사한 생타벨의 은자라는 노래를 불렀다. 잡지 르냉조는 마루아르로 바뀌었다. 랑블랭 카페는 황제파를 자처하여 부르봉파를 자처하는 발루아 카페와 대항했다. 이미 루벨이 어스카한 데 숨어서 노리고 있던 베리 공작이 시칠리아의 어느 공주와 결혼한 것도 얼마 전의 일이다. 스탈 부인이 세상을 뜬 지 1년이 되었다. 근위병들은 마르스 양을 야유했다. 유명한 신문들도 지면이 아주 작았다. 지면의 크기는 제한되었지만 기사의 자유는 컸다. 콩스티튜시오넬은 입헌파였다. 미네르바는 샤토브리앙의 철자를 끝부분을 고쳐 썼었다. 무노 샤토브리앙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그 T자는 시민들을 무척 웃겼다. 매수된 신문 속에서 매수된 기자들이 1815년에 추방당한 자들을 모욕했다. 다비드는 이제 재주가 없어졌고 아르노는 이제 재치가 없어졌고 카르노는 이제 성실성이 없어졌고 술투는 어떤 전투에서도 승전 한번 못했고 나폴레옹은 이제 천재적인 재능이 없어졌다고 말이다. 추방된 자에게 우송되는 편지는 경찰이 도중에 충실히 압류해버리므로 좀처럼 입수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이런 사실은 조금도 신기한 일이 아니었다. 추방된 데카르타는 그것을 한탄했다. 그런데 다비드가 벨기에의 어느 한 신문에서 자기에게 보낸 편지들이 입수되지 않는다고 불평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당시 추방된 자들을 조롱하던 왕당파 신문으로서는 고소한 일이었다. 시역자라고 말하거나 이 시역자는 루이 16세를 사형에 처한 혁명파를 가리킵니다. 시역자라고 말하거나 투표자라고 말하는 것, 적이라고 말하거나 동맹자라고 말하는 것, 나폴레옹이라고 말하거나 부오나파르테라고 말하는 것은 두 사람 사이를 10년보다도 더 갈라놓는 일이었다. 지각 있는 사람들은 모두 헌장의 불우한 작자라고 불리는 루이 18세에 의하여 혁명시대는 영원히 막을 내렸다고 생각했다. 앙리 4세의 동상이 세워지기를 기다리는 퐁네프 광장의 받침대에는 레디시푸스, 소생이라는 뜻입니다. 레디시푸스라는 말이 새겨졌다. 피에 씨는 왕정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테레즈거리 4번지에서 집회를 조직했다.
우익의 영수들은 중대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바코에게 편지를 써야겠다라고 말했다. 가뉘엘, 오마오니, 샤프렐렌 제시는 왕제 전하로부터 어느 정도 승낙을 받고서 훗날 해변의 음모라는 사건이 될 일을 공작하고 있었다. 에펜글 루아르 일파도 저희들끼리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들라베르드리는 트로고프와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어느 정도 자유주의 정신을 갖고 있던 드가츠 씨가 세력을 펼쳤다. 이 드가츠는 루이 18세 시대의 대신인데 자유주의자로 유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드가츠 씨가 세력을 떨쳤다. 샤토브리앙은 긴 바지를 입고 실내화를 신고 성성한 머리에 마드리드 천으로 된 모자를 쓰고 거울을 들여다보며 치과의의 연장을 완전히 갖춘 가방을 앞에 열어놓고 손수 그 매력적인 일을 수석거리면서도 헌장에 의한 군주정치라는 책의 여러가지 이본의 차이를 비서인 필로로주 씨에게 받아쓰게 하면서 생 도미니크 거리 27번지의 자기 집 창 앞에 매일 아침 서 있었다. 군이 있는 비평은 탈마보다 라퐁을 더 좋아했다. 이 탈마는 프랑스의 비극 작가이고 나폴레옹의 총애를 받은 사람이고요. 라퐁은 이 프랑스의 비극 작가라고 합니다. 두 사람 다 비극 작가네요. 탈마보다 라퐁을 더 좋아했다. 펠레츠는 프랑스의 비평가이고 낭만주의에 반대하고 고전주의를 옹호했다고 합니다. 펠레츠 씨는 A라고 서명하고 호프만 씨는 Z라고 서명했다. 호프만은 프랑스의 극작가이자 비평가라고 합니다. 샤를 로디에는 프랑스의 작가입니다. 샤를 로디에는 테레즈 오베르를 쓰고 있었다. 이혼은 폐지되었다. 리세는 모두 콜레주라고 불렀다. 콜레주 학생들은 콜레주는 오늘날 리세는 고등학교를 가리키고 콜레주는 중학교를 가리킵니다. 리세는 모두 콜레주라고 불렀다. 콜레주 학생들은 기세 황금 백합꽃을 달고서 로마 왕에 관해 이 로마 왕이 나폴레옹 1세의 아들입니다. 로마 왕에 관해 토론하며 서로 주먹질을 했다. 궁전의 비밀경찰은 왕비 전하에게 도처에 나붙어 있는 오를레안 공의 초상화를 고발했는데 경기병 사령관의 복장을 하고 있는 이 초상화는 용기병 사령관의 복장을 하고 있는 베리공보다 풍채가 더 좋았다. 그것은 대단히 불리한 일이었다. 파리시는 비용으로 앵발리드의 둥근 지붕에 다시 금칠을 했다. 이 앵발리드는 루이 14세 때 부상명과 군인 환자를 수용하기 위해서 세운 건물입니다. 앵발리드의 둥근 지붕에 다시 금칠을 했다. 착실한 양반들은 이러저러한 경우에 트랭클라르 씨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고 생각했다. 클로젤 드 몽탈 씨는 여러 가지 문제로 클로젤 드 쿠세르 씨와 손을 잡았다. 드 살라베리 씨는 불만을 품고 있었다. 희극작가 몰리에르도 될 수 없었던 아카데미 회원이었던 희극작가 피가로는 옹대원 극장에서 두 사람의 필리베르를 상영했는데 이 극장 정면에 있던 황후 극장에는 글자는 떼어버렸지만 아직도 그 흔적이 똑똑히 보였다. 퀸의 드 몽타를로에 대해서는 창반 양론이 분분했다. 파비에는 난동분자, 바브는 혁명가였다. 출판업자 펠리시는 프랑스 아카데미판 볼테르 작품집이라는 제목으로 볼테르의 작품을 출판하고 있었다. 그 순진한 출판업자는 이건 팔린다라고 말했다. 이로는 샤를 루아종 씨는 당대의 천재일 것이라고 했지만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은 그를 혹평하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영광의 징조였다. 그리고 그에 관해 이런 시구가 만들어졌다. 루아종이 제 아무리 날고 날아도 다리가 있음을 의하리. 페슈 추기경이 사직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아마지의 대주교 드팽씨가 리옹의 주교구를 관리했다. 뒤에 장군이 된 디프르 대위의 각서로 말미암아 프랑스와 스위스 사이에 다프 계곡의 분쟁이 시작되었다.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생시몽은 그의 숭고한 꿈을 쌓아 올리고 있었다. 과학 아카데미에는 당시엔 유명했으나 후시에 잊혀버린 푸리에라는 자가 있었다. 그리고 또 어느 오두막집에는 아직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래에 깊이 이름이 남게 될 푸리에라는 자가 있었다. 바이런 경이 명성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밀부와의 어떤 시의 주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로 그를 프랑스에 소개했다. 바이런 경이라는 사람. 다비드 당제는 열심히 대리석을 깎고 있었다.
카롱 신부는 pyang티인의 막다른 골목에서 열린 신학교 학생들의 조그마한 집회 석상에서 후임 라무네라고 불린 그러나 당시에는 무명의 신부였던 펠리시테 로베르를 극구 찬양했다. 생강 위를 헤엄치는 개같은 소리를 내면서 연기를 뿜으며 찰랑거리는 사물 하나가 튠레르 궁전의 창 아래를 루아얄 다리에서 루이 15세 다리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그것은 별로 쓸모없는 하나의 기계요, 일종의 장난감이요, 망상적 발상가의 몽상이요, 모래 위의 누각이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전기선이었다. 파리 사람들은 무관심한 태도로 그 무용지물을 바라보았다. 단행과 규정과 무더기 인명으로 학사원을 개혁했고 여러 아카데미 회원을 만들어낸 뛰어난 인물이었던 더 보블랑 씨는 그러한 일을 하고 난 뒤에 정작 자기 자신은 아카데미 회원이 되지 못했다. 생제르맹 교회 사람들과 마르상 마을 사람들은 경찰청장으로서 들라보시를 바랐는데 그것은 그의 열성 때문이었다. 뒤 피트렌과 레카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하여 의학학교의 계단 강의실에서 논쟁하며 서로 삿대질까지 했다. 한쪽 눈으로는 창세기를 보고 다른 눈으로는 자연을 본 퀴비에는 화석을 창세기 원문과 부합시키고 마스토돈으로 하여금 모세를 기뻐하게 함으로써 맹신적 반동에 주파를 던지려고 애썼다. 파르망테에가 남긴 기록의 가력한 연구가인 프랑스와 드 뇌샤토 씨는 폼드 테러의 감자를 말합니다. 폼드 테러의 파르망테라고 발음하게 만들려고 갖은 노력을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그레고아르 신부는 예전에 주교였고 국민회의 의원이었고 상원의원이었는데 왕당파와의 논전에서 파렴치한 그레고아르 상태로 변해버렸다. 내가 방금 사용한 무엇의 상태로 변했다라는 어구는 루아 예콜라르 씨에 의하여 신어법으로 알려졌다. 예나 다리의 세 번째 아치 아래에서는 블레흐가 다리를 폭파하려고 뚫었던 화약 구멍을 2년 전에 막아놓은 쇠도를 아직도 그 새하얀 빛으로 알아볼 수 있었다. 사법당국은 한 사나이를 법정에 호출했는데 그는 아르투아 백작이 노트르담 성당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소리 높여 이렇게 외쳤다. 제기랄 보나파르트와 탈마가 서로 팔을 끼고 연병장으로 들어가는 걸 보던 때가 그립구나. 선동적인 은사였다. 6개월이 징역에 처해졌다. 반역자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횡행하고 있었다. 전투 전날 적의 편으로 넘어간 작자들은 받은 보수를 하나도 감추지 않았고 뻔뻔스럽게도 재물과 감투를 둘러서고 비열하게도 대중 앞에서 활보하고 있었다. 리니와 가트르브라의 탈주병들은 리니와 가트르브라는 벨기에에 있는 마을 이름입니다. 리니와 가트르브라의 탈주병들은 그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보수로 흉측하게 몸을 휘감고서 왕에 대한 충성을 숨김없이 과시했다. 그들은 모두 저 영국의 공중변수 암벽에 다음과 같이 씌어 있는 것을 잊고 있었다. 나가기 전에 복장을 단정히 하시오. 이상은 오늘날에는 잊혀버렸지만 1817년이라는 해와 관련 뒤죽박죽 떠오르는 일들이다. 역사는 이 모든 특수한 사실들을 거의 다 무시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 한없이 많은 것이 역사에 밀려들 테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세세한 일들을 사람들은 사소한 일이라고 잘못 부르고 있는데 관로 속의 설명입니다. 인류의 사소한 일은 없고 식물의 사소한 일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들은 모두 유용하다. 시대의 모습은 연년의 표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 1817년에 파리의 네 젊은이가 재미나는 연극을 꾸몄다. 이중의 사중주. 그 파리 사람들은 하나는 툴루즈 출신이고 또 하나는 리모즈 출신, 셋째는 카우르 출신, 넷째는 몽토방 출신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학생이었는데 학생이란 말은 파리 사람이라는 말이고 파리에서 공부한다는 것은 파리에서 태어났다는 뜻이다. 이 청년들은 평범했다. 이런 인물들은 누구나 흔히 볼 수 있었다. 착하지도 악하지도 않고 유식하지도 무식하지도 않고 천재도 바보도 아닌 흔한 유형의 네 사람. 20살이라고 부르는 저 매혹적인 4월의 멋쟁이 남자들. 그들은 4명의 평범한 오스카였다. 여기서 오스카는 스코틀랜드의 신화에 나오는 영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아직 아스 같은, 이 아스는 웨일즈의 전설상의 왕이죠.
원탁의 기사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아직 아스 같은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연간은 이렇게 외치고 있었다. 그를 위하여 아라비아의 향불을 피워라. 오스카가 나온다. 오스카. 나는 곧 그를 보리라. 사람들은 오시앙 이야기를 읽고 난지라 우아한 것이라면 곧 스칸디나비아나 칼레도니아적인 것이었고, 칼레도니아는 스코틀랜드의 옛 이름이라고 합니다. 순수하게 영국적인 유형은 그 후가 되어서야 유행했는데 아스 같은 사람들 중 최초의 인물인 웰링턴이 워틀루에서 승리한 것은 겨우 조금 전의 일이었다. 이 오스카들의 이름은 하나는 툴루즈의 펠릭스 톨루미에스였고 또 하나는 카오르의 리스톨리에, 또 하나는 리모즈의 파메유, 마지막으로 몽토방의 블라슈벨이었다. 물론 저마다 애인이 있었다. 블라슈벨은 영국에 갔다 온 일이 있었기 때문에 파브리트라고, 이 파브리트라는 말은 총애를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파브리트라고 영국식으로 불리는 여자를 사랑하고 있었고, 리스톨리에는 달리아라는 꽃 이름의 별명을 가진 여자를 열렬히 사랑하고 있었고, 파메유는 조세핀을 주로 제피인이라고 부르는 여자를 우상처럼 사랑하고 있었고, 돌로미에스는 햇빛 같은 아름다운 금발을 가졌기 때문에 블롱드라 불리는 팡틴이라는 여자가 있었다. 이 팡틴이 이 일부의 제목이죠. 파브리트와 달리아, 제핀, 팡틴은 향기롭고 눈부시고 매혹적인 네 처녀들이었는데 바늘에서 완전히 떠나지 못해 아직은 좀 여직공 냄새가 났고 연애 바람에 들떠 있었으나 얼굴에는 노동의 침착성이 남아있었고 마음속에는 최초의 타락 속에서도 여인 속에 살아남은 서정숙의 꽃이 시들지 않고 있었다. 넷 중 하나는 가장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젊은이라고 불렸고 또 하나는 늙은이라고 불렸다. 늙은이는 23살이었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말하자면 앞의 세 여자는 처음으로 재미를 보고 있는 블롱드인 팡틴보다 더 경험이 많고 더 방종하고 더 세상 물정에 밝았다. 달리아와 제핀 그리고 파프리트는 팡틴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그들의 소설은 아직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 수많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애인의 이름이 첫 장에서는 아돌프인가 하면 둘째 장에서는 알퐁스가 되고 셋째 장에서는 귀스타브였다. 가난과 교태는 운명을 결정하는 두 조언자다. 하나는 불평을 하고 또 하나는 아양을 뜨는데 서민층의 아름다운 처녀들은 그것을 둘 다 가지고 있어서 그 둘은 그녀들의 귀에 제각각 소곤거린다. 잘못 지켜진 여자들의 마음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인다. 그 때문에 그녀들은 타락하고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한다. 그리고 그녀들은 접근할 수 없는 순결한 모든 것의 찬란함으로 괴롭힘을 당한다. 오호라, 만약 융프라우가 굶주리고 있었더라면, 이 융프라우는 순결한 처녀를 뜻합니다. 융프라우가 굶주리고 있었더라면 파브리트는 영국에 갔다 왔기 때문에 제핀과 달리아의 숭배를 받았다. 그 여자는 아주 오래전부터 자기 집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포악한 허풍성이 늙은 수학선생으로 결혼도 하지 않고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정교사로 나다니고 있었다. 이 수학선생은 소시적 어느 날 벽난로의 제바지에 걸려있는 식모의 옷을 보고는 그만 홀딱 반해버렸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파브리트였다. 파브리트는 때때로 아버지를 만났고 아버지도 그녀를 반겼다. 어느 날 아침 독실한 예수쟁이 같은 얼굴을 한 노파 하나가 파브리트의 집에 들어와 이렇게 말했다. 나를 몰라보겠니? 모르겠는데요. 내가 너의 어미다. 그런 뒤에 노파는 찬장을 열고 먹고 마시고 자기가 갖고 있던 보료를 들여놓게 하고는 주저앉아 버렸다. 시무룩하고 독실한치 않은 그 어머니는 파브리트에게 전혀 말을 하지 않고 몇 시간이고 한마디의 말도 없이 앉아있다가 아침과 점심과 저녁을 잔뜩 먹고는 문지기한테 놀러 내려가서 딸의 욕을 하곤 했다. 달리아가 리스톨리에에게 이끌리고 아마 다른 사내들에게도 이끌리고 게으름에 빠지게 된 것은 너무도 아름다운 장밋빛 손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떻게 그런 손톱을 하고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절개를 지키려는 자는 제 손을 아껴서는 안 된다. 한편 제핀으로 말하자면 네 그래요 라고 하는 그녀의 귀여운 말투에 활발하고도 사랑스러운 데가 있었기 때문에 파메유를 정복한 것이다. 청년들은 친구 사이였고 처녀들도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다. 이러한 사랑에는 언제나 그러한 우정이 따르게 마련이다. 슬기로움과 현명함은 별개의 것이다. 그 증거로
이 문란한 동거 생활을 염두에 두지 않고 말한다면 파브리트와 제핀과 달리아는 현명한 처녀들이고 팡티는 슬기로운 처녀였다. 슬기롭다고? 그러면서도 돌로미에스를 사랑해? 사랑은 슬기의 일부를 이룬다고 솔로몬은 대답하리라. 다만 여기에는 이렇게만 말해두자. 즉 팡틴의 사랑은 첫사랑이고 유일한 사랑이고 성실한 사랑이었다고. 내 여자 중에서 단 한 명의 남자에게만 너라고 불린, 이 너는 애인으로 여긴다는 의미를 말한 의미라고 합니다. 너라고 불린 여자는 오직 팡틴 뿐이었다. 팡틴은 말하자면 서민의 밑바닥에서 피어났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중 하나였다. 사회의 청량할 수 없는 짙은 어둠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녀의 이마에는 무명과 불명의 딱지가 붙어 있었다. 그녀는 몽트레유 시르메르에서 태어났다. 부모는 누구인가? 누가 말할 수 있으랴? 그녀의 부모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녀는 팡틴이라고 불렀다. 어째서 팡틴이라고 했던가? 다른 이름은 전혀 알지 못했으니까. 그녀가 태어났을 때는 아직 집정관 정부가 있었다. 그녀는 성이 없었다. 이 집정관 정부는 1789년에서 1799년까지 존속한 정부라고 합니다. 그녀는 성이 없었다. 가족이 없었으니까. 세례명도 없었다. 그곳에는 성당이 없었으니까. 아직 어렸을 적 맨발로 거리를 다닐 때 지나가던 사람이 보고 좋은 이름이라고 하면서 붙여준 이름을 그녀는 그대로 제 이름으로 하고 있었다. 비가 올 때 구름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이마에 받듯이 그녀는 이름을 받았던 것이다. 그녀는 어린 팡틴이라고 불렸다. 아무도 그녀에 관하여 그 이상은 알지 못했다. 이 피조물은 그처럼 세상에 왔던 것이다. 10살 때 팡틴은 도시를 떠나 근처의 농가에 고용살이를 하러 갔다. 15살 때 그녀는 파리로 돈벌이를 하러 왔다. 팡틴은 아름다웠고 될 수 있는 대로 오랫도록 순결을 지키고 있었다. 그녀는 아름다운 이를 가진 금발 미인이었다. 그녀는 결혼 지참금으로 황금과 진주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황금은 머리 위에 있었고 그녀의 진주는 입속에 있었다. 그녀는 살기 위해 일했다. 그리고 여전히 살기 위해, 왜냐하면 마음에도 역시 굶주림이 있으니까 사랑했다. 그녀는 돌로미에스를 사랑했다. 그에게는 정욕이 있었고 그녀에게는 열정이 있었다. 학생들과 바람난 여직공들이 북적거리는 라틴구에서 이들의 꿈이 시작되었다. 팡틴은 수많은 연애가 맺어지고 풀어지는 저 팡테온 언덕의 미르에서 오랫동안 돌로미에스를 피하면서도 늘 그를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피하면서도 찾는 것 같은 그런 방법도 있는 것이다. 요컨대 목가가 일어난 것이다. 블라슈벨과 리스톨레와 파메유는 일종의 그룹을 이루고 있었는데 돌로미에스가 그 두목이었다. 재치가 있는 것은 그였다. 돌로미에스는 나이 많은 구식 학생이었다. 그는 부자였다. 그는 4,000프랑의 연수입이 있었는데 연수입 4,000프랑이면 생트 주누비에브산에서는 굉장한 팽판거리였다. 돌로미에스는 30살 먹은 남봉꾼이었고 몸이 쇠약했다. 주름살이 잡히고 이가 빠졌고 머리가 벗어지고 있었으나 서글픈 기색도 없이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나이 30의 대머리요 40의 안전병이라. 그는 소화불량에 시달렸고 한쪽 눈에는 늘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러나 젊음이 사그러져 감에 따라 그는 더욱 유쾌하게 굴었다. 이가 빠진 것은 익살로 때우고 머리가 빠진 것은 쾌활함으로 채우고 건강이 나쁜 것은 빈정거림으로 바꾸고 눈물이 흐르는 눈은 곧잘 웃고 있었다. 몸은 망가졌지만 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그의 젊음은 나이보다 훨씬 앞서 도망치면서도 질서 정연하게 퇴각하고 웃음을 터뜨리고 있어서 거기에는 열정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는 보드빌 극장에 희곡 한 편을 보냈다가 거절당한 일도 있었다. 그는 여기저기서 보잘것없는 시도 지었다. 그뿐 아니라 그는 무엇이고다 몹시 의심했는데 그것은 약자들의 눈에 큰 힘으로 보였다. 그래서 빈정거리고 대머리이기 때문에 그는 두목이었다. 아이언은 영어로 쇠라는 뜻이다. 아이런이라는 말은 거기에서 온 것일까? 어느 날 톨로미에스는 다른 세 사람을 한쪽으로 부르더니 신탁이라도 내리는 듯한 태도로 그들에게 말했다. 근 1년 전부터 팡틴과 달리아, 제핀 그리고 파브리트는 무슨 깜짝 놀랄 일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우리는 그녀들에게 걸음하고 엄숙히 약속했어. 그녀들은 늘 그 말을 하는데 특히 내게는 그렇거든. 마치 나폴리에서 늙은 아낙네들이 성 야누아리우스들의 누런 얼굴의 성자시여 기적을 내리소서 하고 외치듯이
여기서 말하는 성 야누아리우스는 나폴리의 수호 성인을 말합니다. 그렇게 외치듯이 우리네 미인들은 늘 내게 톨로미에스 언제 그 깜짝 놀랄 선물을 만들어낼 거야? 하고 말하지 않겠나? 그와 동시에 우리 부모님들한테서도 편지가 오고 양쪽에서 같은 말의 되풀이야. 이제 때가 온 것 같아. 함께 얘기해 보세. 그렇게 말하며 톨로미에스는 소리를 죽여 무슨 말을 의미심장하게 속삭였는데 무척 유쾌한 일인 듯 네 사람의 입에서 한꺼번에 열광적인 폭소가 터졌고 블라슈벨이 외쳤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연기가 자욱한 카페 하나가 나타나자 그들은 거기에 들어갔고 그들 회의의 나머지는 어둠 속에 사라졌다. 그 어둠에서 나온 결과는 네 청년이 네 처녀를 초대하여 다음 일요일에 베푼 흥겨운 들놀이였다. 3. 네 사람의 네 사람. 45년 전에 학생들과 바람기 있는 젊은 여공들의 들놀이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오늘날 상상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파리엔 이제 그때와 같은 교외가 없다. 파리 주변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의 모습은 반세기 만에 완전히 변해버렸다. 예전에 합성마차가 달리던 곳에는 기차가 있고 그룹배가 떠있던 곳에는 기선이 있다. 옛날에 생클루를 말하던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은 백항을 말한다. 1862년의 파리는 프랑스 전체를 교외로 갖고 있는 도시였다. 이 책은 1862년에 출판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읽어라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 내상의 남녀들은 당시 들놀이에서 할 수 있었던 모든 법석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피웠다. 사람들은 휴가에 들어갔고 날씨는 여름답게 덥고 맑았다. 그 전날 여자들 중 유일하게 글씨를 쓸 줄 아는 파브리트가 내 여자 이름으로 톨로미에스에게 이렇게 써보냈다. 일찍 출발하는 것이 좋겠어. 그래서 그들은 아침 5시에 일어났다. 그런 뒤로 역마차로 생클루에 가서 물 없는 폭포를 바라보며 물이 있으면 참 장관이겠다라고 외치고 아직 카스탱이 지나가지 않은 테트누아르에서 아침을 먹고 넓은 연못가에서 고리 던지기 놀이를 하며 한판 놀고 디오게네스 탑에 오르고 세브르 다리에서 마카롱 과자 내기로 구슬 굴리기를 하고 피투에서 꽃을 꺾고 뇌이에서 갈대 피리를 사고 가는 곳마다 사과 파이를 먹고 더할 나위 없이 즐거웠다. 처녀들은 세상에서 벗어난 꾀꼬리처럼 지죽이고 떠들어댔다. 그야말로 열광적이었다. 그녀들은 이따금 청년들을 찰싹찰싹 때렸다. 인생의 아침의 도취, 꽃다운 청춘, 잠자리들의 날개가 떨리고 있었다. 오, 당신이 누구이든 당신은 생각나는가? 당신은 덤불 속을 걸어가면서 뒤에 오는 아리따운 여인의 머리카락이 걸리지 않도록 나무가지를 헤쳐 주었는가? 당신은 사랑하는 여자와 함께 비에 젖은 어느 비탈길에서 웃으면서 미끄러졌는가? 그럴 때는 여자는 손으로 당신을 붙잡고 소리를 질렀을 거다. 어머나, 내 새 신발이 엉망이 되어버렸어. 지금 당장 말해버리는데 그 즐거운 회방꾼인 소나기는 이 유쾌한 일행에게는 오지 않았다. 파브리트가 떠나면서 연장자다운 의젓한 말투로 달팽이가 길바닥을 기고 있네. 비가 올 징조야. 얘들아 하고 말했지만 내 여자는 모두 엄청 예뻤다. 당시 유명한 고전 시인이요 엘레오노르라는 이름의 여자를 곁에 두고 있던 노인인 슈발리에 더 라부이스 씨는 그날 생클루의 마로니에 숲을 거닐다가 오전 10시쯤 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미의 새 여신을 생각하며 하나가 더 많구나 하고 외쳤다. 블라슈벨의 애인인 23살 된 늙은이 파브리트는 앞장서서 큰 푸른 가지 아래를 달리고 도랑을 뛰어넘고 필사적으로 덤불에 걸터타고 젊은 요정처럼 열렬히 일행의 형을 복두뒀다. 제핀과 달리아는 서로 붙어 다님으로써 그 아름다움이 더욱 빛나고 완전해지는 종류의 미인이었으므로 우정보다는 교태의 본능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고 서로 바짝 붙어서 영국식 태를 짓고 있었다. 최고의 정정용 호화 장식본이 막 나왔던 때이고 후에 바이런주의가 남자들 사이에 유행했듯이 우울증이 여자들 사이에 싹트기 시작했던 때라 여성의 머리는 애수에 잠긴 것처럼 꾸며지기 시작했다. 제핀과 달리아는 커리진 머리였다. 리스툴리아와 파메유는 그들의 교수들에 관한 토론의 일중에 있다가 댕벨쿠르 씨와 블롱드 씨의 차이를 팡티인에게 설명해 주고 있었다. 블라슈벨은 분명히 일요일마다
파프리트의 쇼를 팔에 걸치고 다니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것만 같았다. 돌로미에서는 뒤따라가며 일행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는 매우 쾌활했으나 사람들은 그에게서 위압감을 느꼈다. 그의 쾌활함 속에는 독재가 있었다. 그의 주된 몸치장은 난징 무명으로 지은 코끼리 다리 모양의 양복 바지였는데 바지 단에서 신발 밑으로 돌려매는 구리를 꼬아 만든 끈이 붙어 있었다. 손에는 200프랑이나 하는 실파간 등나무 지팡이를 들고 있었고 그는 무슨 짓이고 못할 것이 없는 위인이었으므로 입에는 여송년이라는 괴상한 물건 하나를 물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신성한 것이 없었으므로 담배도 피웠다. 돌로미에서는 참 굉장한 놈이야. 다른 사람들은 존경심을 가지고 말했다. 무슨 바지가 저래? 저 기운은 또 어떻고? 팡틴으로 말하자면 그녀의 즐거움 그 자체였다. 그녀의 눈부시게 아름다운 이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의 기능을 즉 웃음을 부여받았다. 그녀는 기다란 흰 끈이 달린 조그만 밀짚 모자를 머리에 쓰기보다는 더 보통 손에 들고 있었다. 그녀의 순많은 금발머리는 곧잘 흘러내리고 풀어져서 늘 붙잡고 있어야만 했는데 마치 버드나무 아래로 달아나는 갈라테리아의 머리 같았다. 이 갈라테리아는 베르길리우스의 목가에 나오는 여주인공이고 교태와 요염의 전형입니다. 그녀의 장밋빛 입술은 연방 제잘그리며 사람을 매혹했다. 그녀의 양쪽 입꼬리는 에리고네의 고대 가면처럼 에리고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육감적으로 축해 올려져 있어 사내의 뻔뻔스러움을 부추기는 것 같았으나 그늘 어린 긴 눈썹은 얼굴 아래의 시끄러운 소리 위에 마치 그것을 가라앉히기라도 하려는 듯이 다소곳이 드리워 있었다. 그녀의 몸치장 전체는 노래하는 것 같고 타오르는 것 같은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는 엷은 보랏빛의 바레주 직물 드레스를 입고 조그마한 고동색 구두를 신고 있었는데 그 구두의 리본은 투명하고 존존한 새하얀 양말 위에 X자형으로 매여 있었다. 또 일종의 모슬린 웃옷을 걸치고 있었는데 이것은 마르세유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칸주라는 것인데 칸주라는 이름은 캥즈우 8월 15일 이라는 말이 캄비에르에서 잘못 발음되어 이 캄비에르는 마르세유의 아름답기로 유명한 거리라고 합니다. 캄비에르에서 잘못 발음되어 생긴 것으로 좋은 날씨나 더위, 한낮 따위의 뜻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세 여자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덜 수줍은 편이어서 앞가슴을 온통 드러내놓고 있었다. 그러한 차림새는 여름에 꽃으로 덮인 모자를 쓰고 있으면 퍽 아름답고 아양스럽지만 그러한 대담한 차림새 옆에 있는 금발머리 팡틴의 칸주는 그 투명하기가 살결이 보일락 말락하여 요망한 듯 하면서도 끔찍해 보여 보는 사람의 가슴을 울렁거리게 하는 신기한 풍미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 바다 같은 푸른 눈을 가진 세트 자작 부인이 주관하는 유명한 연회에는 아마 정숙함을 다투려는 이 칸주의 요염상을 수여했을 것이다. 가장 소박한 것이 때로는 가장 능숙한 것이다.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 빛나는 얼굴, 섬세한 옆모습, 짙푸른 눈, 두꺼운 눈꺼풀, 오목한 작은 발, 맵시 고운 손목과 발목, 여기저기에 파르스름한 혈관이 보이는 하얀 살결, 애떼고 싱싱한 볼, 애기나 섬에서 발견된 윤호상처럼 실파간 목, 굳세고도 나긋나긋한 목덜미, 구스투의 조각인가 싶은 모슬론 옷을 통해 한복판에 오목한 데가 보이는 어깨, 몽상어린 쾌활함, 조각처럼 아름답고 우아하고 이러한 것이 팡틴이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의상 속에서 하나의 조각상을, 그 조각상 속에서 하나의 영혼을 알아보았다. 팡틴 자신은 별로 그런 줄 몰랐지만 그녀는 아름다웠다. 희대의 몽상가들은 모든 것을 말없이 완전함과 비교해보는 아름다움의 신비로운 사제들은 파리 여성의 투명한 맵시를 통하여 이 깜찍한 여공 속에서 고대의 성스러운 화음을 어렴풋이나마 발견했으리라. 이 그늘의 처녀는 순종이었다. 그녀는 자태와 거동 이 두 가지 면에서 아름다웠다. 자태는 이상의 형태이고 거동은 그 운동이다. 나는 팡틴의 즐거움 그 자체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또한 정숙의 화신이었다. 그녀를 유심히 관찰할 때 그 나이와 청춘과 연애의 그 모든 도취를 통해 그녀에게서 드러나는 것은 절제와 겸손의 어찌할 수 없는 표정이었다. 그녀는 조금 놀라고 있었다. 이 순결한 놀람은 퍼시케를 비너스와 다르게 하는 이 퍼시케는 사랑의 신 큐피트의 사랑을 받은 미소녀입니다. 퍼시케를 비너스와 다르게 하는 미묘한 차이다.
팡틴의 섬섬옥수는 금바늘로 성화의 재를 수석거린다는 베스타 여신의 무녀의 그것과도 같았다. 이거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불의 여신 베스타를 섬기는 무녀를 말합니다. 나중에 너무나도 잘 알게 되겠지만 그녀는 돌로미에스에게 아무것도 거절하지 않았는데도 평온할 때 그녀의 얼굴은 완전무기란 수처녀 같았고 어떤 때에는 그녀에게 갑자기 일종의 근엄하고 거의 숭엄한 위험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녀의 쾌활한 표정이 순식간에 쓰러지고 대부분의 명상 속에 한박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는 것처럼 이상하고 당황스러운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갑작스럽고 때로는 비상하게 현저한 그 근엄함은 여신의 경멸과 흡사했다. 그녀의 이마와 코와 턱은 얼굴 전체의 짜임새의 균형과는 딴판인 선의 균형을 이루고 있었고 그 때문에 얼굴의 조화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 코아래와 윗 입술 사이의 그 특징적인 간격에는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매혹적인 인중이 있었는데 이것은 정절의 신비로운 표지로서 바르바로사나 이코니움에서 바르바로사는 독일 황제 프리드리히 1세의 별명이고요. 이코니움은 터키의 도시 코냐의 옛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굴된 디아나가 반하게 된 것도 이것 때문이었다. 사랑은 과오다, 좋다. 팡틴은 과오 위에 떠있는 순결이었다. 4. 흥겨워서 스페인 노래를 부르는 돌로미에스. 그날 하루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명과도 같았다. 삼남한상이 휴가인 것 같았고 웃는 것 같았다. 생클로의 꽃밭은 향기를 풍기고 세엔강의 바람은 살랑살랑 나무잎을 흔들고 나무 가지들은 바람에 나부끼고 꿀벌들은 제스민 꽃에 모여들고 정처 없이 떠다니는 한때의 나비들은 가세풀과 토끼풀과 귀리 사이에서 너울거리고 프랑스의 조그만 공원에는 한때의 방랑꾼들 바로 새들이 있었다. 희낙낙거리는 내상의 남녀는 햇빛과 들과 꽃과 나무에 뒤섞여 찬연히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천국의 공동체 속에서 모든 여자들이 짓거리고 노래 부르고 뛰고 달리고 나비를 쫓고 매꽃을 따고 살이 비쳐 보이는 분홍색 양말을 싱싱하고 무성하고 전혀 위험하지 않은 높이 자란 풀 속에 적시고 여기저기서 모든 남자들로부터 입맞춤도 좀 받고 있었는데 팡틴만은 예외로 꿈꾸는 듯 성난 듯 막연한 반발 속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사랑에 빠져 있었다. 파프리트가 그녀에게 말했다. 너는 언제나 바보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구나. 여기에 즐거움이 있다. 이 행복한 남녀들의 들놀이는 인생과 자연에 대한 심오한 부르짖음으로 모든 것에서 애무와 빛을 끌어냈다. 옛날에 한 선녀가 있어 일부러 연인들을 위해 들과 숲을 만들었다. 이로부터 연인들의 영원한 야외 학교가 시작되어 끊임없이 되풀이되는데 이는 숲풀과 학생들이 있는 한 계속되리라. 그래서 봄은 사상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다. 귀족도 장사치도 공화족도 서민도 공정인도 시정대도 모두 이 선녀의 신하다. 모두 웃고 즐기고 서로 찾고 부르고 찬미의 빛이 공중에 가득하다. 사랑은 얼마나 큰 변모인가. 공정인의 서기도 신이 된다. 제잘거리는 소리, 풀밭의 희롱, 느닷없는 포옹, 음악처럼 감미롭기만 한 뜬모를 찌꺼림, 한음절을 말하는 투에서 불타오르는 정념, 입에서 입으로 주고받는 버치, 이러한 모든 것이 불꽃처럼 타올라 천상의 영광 속에 감사인다. 아리따운 처녀들은 자기 자신을 즐겁게 낭비한다. 그것은 결코 끝날 줄 모르는 것 같다. 철학자도 시인도 화가도 그 황홀경을 바라다 볼 뿐 어찌할 바를 모른다. 그것은 그토록 그들을 황홀케 한다. 시레타 섬으로 출발. 이 시레타 섬은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비너스의 신전에 있는 이 섬은 애정과 황홀의 섬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시레타 섬으로의 출발은 바토의 걸작으로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레타 섬으로 출발하고 바토는 외친다. 평민 화가인 랑크레는 천공으로 날아오르는 부르주아들을 바라본다. 디드로는 그 모든 연애를 붙잡으려고 팔을 내밀고 미르페는 그러한 연애에 드루이드 교의 성녀들을 끌어넣는다. 점심 후에 내상의 남녀는 당시 왕의 화단이라고 불리던 곳으로 인도에서 새로 들어온 식물을 보러 가는데 지금 그 이름은 생각나지 않지만 그것은 당시 모든 파리 사람들을 생클로로 끌어당기던 식물로서 나무줄기가 높은
보기 좀 괴상한 관목인데 무수한 가지가 마치 시롤처럼 가느다랗게 띄엉크려져 있고 잎도 없이 자잘한 흰 장미꽃 같은 것이 부지기수로 피어 있었다. 그래서 이 작은 나무는 꽃이 조롱조롱 달린 머리털같이 보였다. 거기에는 항상 그것을 관상하는 사람들이 떼지어 있었다. 그 관목을 보고 나서 돌로미에서는 당나귀를 태워주마 하고 외쳤다. 당나귀 장수와 흥정을 한 뒤 그들은 방부와 이시를 지나 되돌아왔다. 이시에서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다. 당시 군용 식료품 용달업자였던 부르갱 소유의 공원 비행 나시오날이 우연히 활짝 열려 있었다. 그들은 철책을 넘고 들어가 동굴 속의 헛수압이 거사를 구경한 뒤 유명한 습경실의 몇 가지 요술을 시험해 보았는데 그것은 어느 호색하니 백만장자가 되고 디르카레가 프리아포스로 변신했다는 이야기에 어울리는 음탕한 함정이었다. 그들은 베르니스 신부가 축복해 주었다는 두 그루의 밤나무에 메인 커다란 그물 그네를 힘껏 흔들었다. 톨로미에스가 미인들을 한 사람씩 차례로 그네를 태워 흔드니 그레저가 즐겨 그렸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스커트 자락이 날려 올라가 모두들 웃음을 터뜨렸다. 톨루즈는 스페인의 톨로사와 이웃 사촌이므로 톨루즈 태생으로서 스페인과 약간 인연이 있는 톨로미에스는 그렇게 그네를 흔들면서도 애처로운 곡조로 스페인의 옛노래 갈레가를 불렀는데 이 노래는 아마 두 나무 사이의 줄리로 힘껏 던져진 어떤 미녀에게 감흥을 받아 나온 것이리라. 나의 고향은 바다호스. 바다호스는 스페인 남서부의 도시입니다. 나의 고향은 바다호스. 그 이름은 사랑이라네. 나의 마음은 온통 나의 눈 속에 그대의 귀여운 발이 나와 있으니. 팡틴만은 그랜타기를 거절했다. 나는 저렇게 도도하게 구는 건 싫어 하고 파브리트는 꽤 따끔하게 투덜거렸다. 당나귀에서 내린 후에도 새로운 재미가 있었다. 그들은 배로 세엔강을 건너 파시에서 걸어서 에투알 개선문에 이르렀다. 독자도 기억하고 있을 텐데 그들은 새벽 5시부터 돌아다녔다. 하지만 파브리트는 이렇게 말했다. 채, 일요일엔 피곤하진 않아. 일요일엔 피곤도 쉬거든. 오후 3시쯤 행복에 도취된 네 쌍의 남녀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놀았다. 롤러코스터라는 것은 당시 보종 고지에 설치해 놓은 이상한 시설인데 샹젤리자의 가로수 위에 그 꼬불꼬불한 선로가 보였다. 파브리트는 때때로 외쳤다. 한데 그 뜻밖의 선물은? 난 그 선물을 원한다. 톨로미에스는 대답했다. 좀 기다려. 오, 봉바르다 요리집. 롤러코스터를 마치고 그들은 저녁 식사를 생각했다. 그래서 그 회색에 빛나던 8명의 그룹도 마침내 좀 노곤해져서 봉바르다 요리집으로 철수했는데 그 집은 당시 들로듬 골목 옆의 리볼리 거리에 간판을 내걸고 있던 저 유명한 요식업자 봉바르다가 샹젤리자에 낸 지점이었다. 안쪽으로 침소와 침대가 있는 큼직한 그러나 누추한 방이었는데 일요일에는 요리집에 손님이 거득하므로 이런 곳이라도 참을 수밖에 없었다. 두 개의 창으로 느릅나무 사이로 강과 둑이 내다보였고 8월의 아름다운 햇살이 창을 스치고 있었으며 두 개의 식탁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에는 남녀의 모자와 함께 꽃다발이 산더미처럼 의기양양하게 쌓여 있었고 또 하나에는 쟁반과 접시, 술잔, 술병을 보기만 해도 즐겁게 늘어놓고 그 주위에 네 쌍의 남녀가 앉아 있었다. 맥주병이 포도주병과 섞여 있었는데 식탁 위는 별로 질서가 없었고 아래는 좀 문란했다. 그들은 식탁 아래서 소리를 낸다. 발을 비벼대는 징그러운 소리를. 몰리에는 이렇게 말했다. 아침 5시에 시작된 들놀이가 오후 30분 무렵에는 이 모양이었다. 회는 뉴욕거렸고 그들의 식욕도 채워졌다. 상젤리제는 햇빛과 군중으로 가득 차 불빛과 먼지 투성이었는데 이 두 가지는 영광을 형성한다. 마를리의 말들은 그 힝힝거리는 대리석 말들은 황금빛 구름 속으로 뛰어오르고 있었다. 사려운 마차들이 오가고 있었다. 화려한 친위 기병대가 선두에서 나팔을 불며 뇌의 가로수 길을 내려가고 있었고 석양에 살짝 불그레하게 물든 흰 깃발은 틸러리 궁전의 둥근 지붕 위에서 나부끼고 있었다. 당시 또다시 루이 15세 광장이 된 콩코르드 광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의 산책자들로 미어 터졌다. 많은 사람들이 은빛 백합꽃 장식을 물결 모양의 흰 리본에 달고 다녔는데
1817년에는 아직 그것이 단추구멍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지 않고 있었다. 여기저기 빙 둘러서서 갈채를 던지고 있는 통행인들의 한가운데서 윤물을 추는 소녀들이 당시 유명했던 부르봉파의 무도곡을 부르고 있었는데, 이것은 나폴레옹의 백일 천하를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다음과 같은 후렴이 붙어 있었다. 겐트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돌려다오. 우리 아버지를 돌려다오. 수많은 교회 사람들이 화려한 나들이 옷을 입고 때로는 시내 사람들처럼 백합꽃 장식까지 달고서 마리니의 크고 작은 광장에 흩어져 고리 던지기 놀이를 하고 목마를 탔다.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셨다. 몇몇 사람들, 인쇄소의 수습공들은 종이 모자를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모두들 환희에 벅찼다. 때는 확고한 평화와 왕당파의 반석 같은 안정의 시대였고, 경찰청장 앙그레스가 파리 교회의 상황에 관해 왕에게 제출할 비밀 특별 보고서가 다음과 같은 글귀로 끝매어 있던 시대였다. 폐하, 재반사를 살펴보건대 이들 백성은 하등 두려울 것이 없사옵니다. 그들은 고양이처럼 무사태평하며 태만하옵니다. 지방의 하청민은 동요하고 있사오나 파리의 하청민은 그렇지 않사옵니다. 그들은 모두 소인들이옵니다. 폐하의 정예 병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 둘을 합쳐야만 할 것이옵니다. 수도의 천민에 대해서는 하등 염려할 것이 없사옵니다. 지난 50년 동안 그들의 신장이 더욱 줄었으면 주목할 만한 일이옵니다. 그리고 파리 교회의 서민들은 혁명 전보다 더 왜소해졌사옵니다. 추워도 위험은 없사옵니다. 요컨대 그들은 천민, 양순한 천민이옵니다. 고양이가 사자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경찰청장들은 믿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가능한 일이고 그것이야말로 파리 민중의 기적이다. 그뿐 아니라 고양이는, 앙글레스 백작한테서 그토록 멸치를 받은 고양이는 옛날의 여러 공화국에서는 존경을 받았다. 그들의 눈에 고양이는 자유의 화신이었고, 그래서 페으라이에우스의 날개 없는 미네르바 입상과 짝을 이루듯이 코린토스 광장에는 고양이의 청동 거상이 서 있었다. 왕정 복고 시대의 순진한 경찰은 파리의 민중을 지나치게 좋게 보고 있었다. 하지만 파리의 민중은 결코 그렇게 믿는 것만큼 양순한 천민이 아니었다. 프랑스인에게 파리 사람은 마치 그리스인에게 아테네 사람과 같다. 그들만큼 잠 잘 자는 사람도 없고, 그들만큼 정말 경망하고 나태한 사람도 없으며, 그들만큼 잘 잊어버리는 채 하는 사람도 없다. 그렇지만 그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얼마든지 빈둥거릴 수도 있으나 종말에 명예가 있다면 분연히 굴게 한다. 창을 주면 8월 10일 같은 봉기를 일으킬 것이고, 8월 10일은 1792년 8월 10일에 일어난 프랑스 왕권 정치혁명입니다. 일으킬 것이고, 총을 주면 아우스트리츠 같은 승리를 거둘 것이다. 그들은 나폴레옹의 거점이고 당통의 근거다. 조국을 위해서는 군대에 들어가고 자유를 위해서는 포석을 빼서 싸운다. 조심하라. 그들의 노발충과는 서사시와 같고 그들의 작업복은 고대 그리스의 군복과 같다. 경계하라. 그르네타 거리와 같은 거리라면, 그르네타는 파리를 뜻합니다. 그르네타 거리와 같은 거리라면 어떤 거리든 그들에 의해 완강한 창칼의 관문이 되리라. 때가 오면 이 파리 교회의 주민은 커지고 이 소인은 일어나서 무시무시한 눈으로 노려보고 그의 숨결은 폭풍이 되고 그 가냘프고 가엾은 가슴에서는 알프스의 습곡을 뒤흔들기에 충분한 바람이 나오리라. 프랑스 혁명이 유럽을 정복한 것은 군대의 힘도 빌렸거니와 이 파리 교회 주민의 덕택이다. 그는 노래한다. 그것이 그의 즐거움이다. 그의 노래를 그의 천성에 맞추어라. 그러면 당신은 보리라. 그의 노래가 카르마뇰밖에 없는 한 그는 루이 16세밖에 거꾸로 떨어지지 못한다. 그에게 마르세헤즈를 부르게 하면, 이 마르세헤즈는 프랑스의 국가이죠. 부르게 하면 그는 세계를 해방하리라. 앙글레스의 보고서 여백에 이렇게 주석을 달고 나서 나는 다시 나의 내상의 남녀 이야기로 되돌아간다.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저녁 식사는 끝나가고 있었다. 6. 열렬한 사랑의 장. 식탁의 이야기와 사랑의 이야기, 이것이나 저것이나 똑같이 포착하기 어렵다. 사랑의 이야기는 구름이고 식탁의 이야기는 연기다. 파메유와 달리아는 콧노래를 부르고 돌로미에서는 술을 마시고
제피는 웃고 팡티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리스톨리에는 생클루에서 산 나무나파를 불고 있었다. 파프리트는 블라슈벨을 바라보면서 정답게 말했다. 블라슈벨, 난 너를 열렬히 사랑한다. 이 말이 블라슈벨의 질문을 불러냈다. 파프리트, 만약에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게 된다면 너는 어떡할 테야? 내가 어떡할 테냐고? 파프리트는 외쳤다. 아이, 그런 말 하지 마. 농담이라도. 만약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된다면 너에게 달려들어 핥히고 쥐어뜯고 물을 끼얹고 너를 잡아가게 할 거야. 블라슈벨은 자존심에 만족을 느낀 사람처럼 덕이 만면하여 빙그레 웃었다. 파브리트는 다시 말을 이었다. 난 야단법석을 칠 거야. 난 곤란할 거야. 정말 나쁜 사람. 블라슈벨은 황홀하여 의자 위에서 몸을 뒤로 젖히고 그만하게 눈을 감았다. 달리아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 시끌시끌한 속에서 파브리트에게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넌 그럼 저 사람을 정말 열렬히 사랑하니? 저 블라슈벨을? 난 저 사람 싫어. 파브리트는 포크를 다시 잡으면서 역시 나지막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구두쇠거든. 그보다는 우리 집 앞에 사는 그 깜찍한 남자가 난 좋아. 참 좋은 사람이야. 그 젊은이는 너도 아니? 무슨 배우 같아. 나는 배우가 좋더라. 그가 돌아오자마자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한다. 에구 조용히 지내기란 다 걸렸네. 저 애가 고함을 지를 테니. 아니 얘야 너는 날 골치 아프게 만드는구나. 거긴 쥐새끼가 기어다니는 다락방 같은 곳이야. 새카만 구멍 같은 방이야. 높디 높은 꼭대기 방이거든. 그 속에서 노래를 부르고 무을 낭독하는데 뭔지 내가 알게 뭐야? 아래에서 소리가 들릴 뿐이지. 소송 대리인한테 가서 재판 서류를 써주는데 지금은 하루에 20수를 받는데 그 사람은 생자크 디오파의 예전 성가대원의 아들이야. 참 멋쟁이야. 내게 홀딱 반해서 어느 날인가 과자를 만들려고 밀가루 반죽을 하고 있는데 나를 보고 글쎄 아가씨 당신 장갑으로 튀김을 만들어요. 그러면 내가 그걸 먹을게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니? 예술가가 아니고서는 그런 말은 못할 거야.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도 이 멋쟁이한테 점점 홀려드는 것 같아. 하지만 상관없어. 블라슈벨한테는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해두는 거야. 나 참 거짓말 잘하지. 안 그래? 근사하지. 파브리트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이봐 달리야. 난 침울해. 여름 내내 비만 오지. 짜증나게 바람은 불지. 바람이 노여움을 가라앉혀 주지도 않지. 블라슈벨은 더럽게 인색하지. 시장에는 완두콩도 있을지 없을지 하니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지. 영국 사람들 말 맞다나 난 우울해. 버터는 또 왜 그렇게 비싼지. 그리고 봐, 이건 끔찍스러운 일이야. 이렇게 우리는 침대가 있는 곳에서 저녁밥을 먹고 있는데 이래서 사는 게 지겹단 말이야. 7. 톨로미에스의 지혜. 그동안에 어떤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요란스럽게들 짓거리고 있었는데 모두가 한꺼번에 그렇게 하는지라 이제는 소음뿐이었다. 톨로미에스가 모두를 제지했다. 그렇게 닥치는 대로 짓거리고 잽싸게 입을 놀리지들 마. 그는 외쳤다. 정말 즐거우려면 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 너무 적극적인 것만 하고 있으면 머리가 텅 비어 멍텅구리가 되는 법이야. 흐르는 맥주는 거품이 일지 않는다. 여러분 서둘지 마. 잔치에도 장은미를 더하지 않으면 안 돼. 잘 생각하면서 먹고 유유히 음악을 즐기자. 조급하게 굴지 마. 봄을 봐. 봄도 급히 굴면 망해. 다시 말해서 얼지. 과도한 열중은 복숭아나무와 살구나무를 망쳐. 과도한 열중은 진수성찬의 풍미와 쾌락을 말살해. 열중하지 마 여러분. 그리모 드라 레니에르도 탈레랑의 의견에 찬성했다고. 좌중에서 은연중에 반향이 터지려 했다. 톨로미에스 우리를 방해하지 마. 블라슈벨이 말했다. 폭군을 타도하라. 파메유가 말했다. 부어라 마시라. 봉바르디어. 라스롤레스가 외쳤다. 일요일은 다 가지 않았다. 파메유가 다시 말했다. 먹을 것이 없다. 리스톨리에가 덧붙였다. 톨로미에스 블라슈벨이 말했다. 몽칼렘 내 침착함을 합니다. 몽칼렘을 좀 보게나. 오라 너는 몽칼렘 후작이구나. 톨로미에스가 대답했다. 이 시시한 체담은 늪에 돌을 던진 것 같은 효과를 나타냈다. 몽칼렘 후작은 당시 유명했던 왕당파의 한 사람이었다.
개구리들은 모두 입을 다물어 버렸다. 친구들, 돌로메에서는 다시 제국을 장악한 사람 같은 의조로 외쳤다. 모두들 침착하라. 하늘에서 떨어진 이 제담에 너무 감동해서는 안 된다.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라고 해서 반드시 감탄하고 존경할 것은 못 된다. 제담은 날아가는 제치의 똥이다. 익살은 어디에도 떨어지고 제치는 헛된 소리를 내질러 놓고는 창공으로 날아오른다. 묽은 똥이 머리 위에 찰바닥 깔려도 독수리는 비상하기를 여전히 그만두지 않는다. 내 앞에서 제담을 모욕하지는 마라. 나는 그 가치 여하에 따라 제담을 존중하는 사람이다. 다만 그뿐이다. 인류 중에서 그리고 아마 인류 밖에서도 그렇겠지만 가장 존엄하고 가장 숭고하고 가장 아름다운 자치고 말장난을 아니한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 베드로에 관해서, 모세는 이삭에 관해서, 아이스킬로스는 폴로네이케스에 관해서, 클레오파트라는 옥타비아누스에 관해서 제담을 했다. 그리고 알아두어야 할 것은 클레오파트라의 제담은 악티움 해전 이전에 있었던 일인데 만약에 그런 제담이 없었더라면 그리스로 주걱이라는 뜻을 가진 저 토리네라는 도시 이름을 기억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건 그렇다 하고 내가 아까 하던 나의 권고의 말로 되돌아가겠다. 형제들이여, 되풀이하여 말하지만 열중하지 말라. 혼란은 일으키지 말라. 도를 넘지 마라. 재치나 감흥, 환희, 제담에서는 그건 마찬가지다. 내 말을 들어봐라. 나는 암피아라오스, 이 암피아라오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유명한 예언자입니다. 암피아라오스의 조심성과 카이사르의 대머리를 가지고 있다. 한도가 있어야 한다. 제담에도 그렇다. 만사에 한도가 있다. 한도가 있어야 한다. 만찬에서도 그렇다. 숙녀 여러분, 당신들은 사과 파이를 좋아들 하지만 무턱대고 먹어서는 안 돼요. 사과 파이를 먹는데도 상식과 기술이 필요하고 폭식은 폭식자를 해친다. 대식은 대식가를 벌한다. 소화불량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 밥통에 훈계를 준다. 그리고 이걸 잘 알아두라. 우리들의 정열도 심지어 연애마저도 저마다 하나의 밥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득 채워서는 안 된다. 모든 일은 적당한 시기에 끝판이라는 글자를 써 붙여야 한다. 절박해졌을 때에는 자제해야 하고 제 욕망에 빗장을 걸고 흥치를 구속하고 자기 자신을 감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정한 시기에 자기 자신의 체포를 실행할 줄 아는 사람이 현인이다. 내게 좀 신뢰를 가져라. 왜냐하면 나는 내 시험을 쳤다는 것만으로 법률 공부를 조금 한 셈이니까. 나는 목화의 문제와 미결 문제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으니까. 나는 로마에서 무나티우스 데멘스가 시역제의 검찰관으로 있었을 당시 어떠한 고문을 했던가에 관하여 라틴어 학위 논문을 발표했으니까. 나는 곧 박사가 될 것 같으니까. 이러한 모든 점으로 미뤄보아 내가 필연적으로 밥통이라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나는 여러분에게 욕망의 절제를 권한다. 내 이름이 펠릭스 톨로미에스라는 것이 진실이듯이 나는 진심으로 말하고 있다. 때가 왔을 때 씩씩하게 결심하고 술라나 오리게네스처럼, 술라는 로마의 독재자이고 오리게네스는 초기 그리스 교회의 신학자입니다. 술라나 오리게네스처럼 박차 버리는 자는 행복할진저. 파브리트는 몹시 유심히 듣고 있었다. 펠릭스, 그녀는 말했다. 참 좋은 이름이야. 난 그 이름이 좋아. 라틴어로 번영이라는 뜻이지. 돌로메스는 말을 이었다. 시민들이여, 신사들이여, 기사들이여, 친구들이여. 그대들은 하등의 유혹도 안 느끼고 화촉동방에도 안 들어가고 사랑도 무시하기를 바라는가? 그보다 간단한 건 없다. 여기에 그 처방이 있다. 레몬주스, 과도한 운동, 노역, 피로, 돌덩어리 끌기, 불면, 철야, 초산수 끌기와 수련의 탕약 복용, 양귀비와 서양 모형의 유액 섭취, 거기에 첨가하여 엄격한 절식으로 아사지객 만들기, 거기에 더하여 냉수욕, 허브띠, 연판 사용, 그리고 납, 용액으로 몸 씻기와 초산스 건물로 찜질하기. 난 여자를 더 좋아한다. 리스톨레가 말했다. 여자라고? 돌로미에스는 응수했다. 그런 건 믿지 마라. 여자의 변하기 쉬운 마음에 몸을 맡기는 자는 불행할진저. 여자는 부정하고 엉큼하다. 여자는 직업적인 질투심에서 간사한 자를 싫어한다. 간사한 자, 그것은 맞은편 가게다. 돌로미에스,
블라슈벨이 외쳤다. 너 취했구나? 물론이지. 톨로메스는 말했다. 그렇다면 더 유쾌하게 놀자. 블라슈벨이 다시 말했다. 동감이다. 톨로메스는 대답했다. 그리고 자기 전에 술을 가득 부으면서 일었다. 술에 영광이 있을지인지어 눈끝에 박해 카남. 이것은 바쿠스여 우리 이제 그대를 찬송하노라 라는 뜻이랍니다. 눈끝에 박해 카남 미안하오 아가씨들 이건 스페인어 올시다. 그리고 셰노라스는 부인 여러분이랍니다. 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셰노라스 그 증거는 이렇소. 즉 그 주민이 그 술통이라 카스티아의 술통에는 16리터가 들어있고 알리칸테의 술통에는 12리터, 카네리아 제도의 술통에는 25리터, 발레아레스 제도의 술통에는 26리터, 표트르 대제의 술통에는 30리터가 들어있다. 위대했던 표트르 대제 만세, 그리고 더 위대했던 그의 술통 만세. 숙녀 여러분, 친구로서의 충고 한마디요. 괜찮으시다면 이웃 남자를 혼동하시라. 연애의 특성은 떠도는 것. 연애는 무릎에 못이 박인 영국의 식모처럼 멍하니 쪼그리고 앉아있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야. 그러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야. 연애는 즐겁게 떠돈다. 즐거운 연애는 사람들이 떠도는 것이 인간적이라고 말했는데 나는 떠도는 것이 연애적이라고 말한다. 숙녀 여러분, 나는 그대들을 모두 숭배하오. 오 제핀, 오 조세핀, 반반하진 않아도 싫지 않은 얼굴이요. 그대는 베풀어지지만 않았다면 매력적이겠다. 잘못 주저앉아 쭈그러진 귀여운 얼굴 같구나. 파브리트를 말하자면 오 님프요 뮤즈로구나. 어느 날 블라슈벨이 게랭 부하소 거리의 도랑을 지나다가 흰 양말을 바짝 죽여 신으스나 다리를 드러내고 있는 아름다운 처녀를 보았겠다. 이 스곡이 마음에 들어 블라슈벨은 사랑했지. 그가 사랑한 것이 곧 파브리트였다. 오 파브리트여, 그대의 입술은 이오니아식이다. 에우프레온이라는 그리스 화가가 있었는데 입술의 화가라는 별명을 들었다. 오직 그 그리스 사람만이 그대의 입술을 그릴 자격이 있으리라. 이봐, 그대 이전에는 그 이름에 어울리는 인간이 없었다. 그대는 비너스처럼 사과를 받고 이브처럼 사과를 먹기 위해 만들어졌다. 아름다움은 그대에게서 시작된다. 방금 이브 이야기를 했는데 이브를 만들어낸 건 그대다. 그대는 미인의 발명 특허권을 받을 만하다. 오 파브리트여, 나는 당신을 그대라고 부르기를 그만두련다. 이제 시에서 산문으로 옮아갈 테니까. 당신은 아까 내 이름에 대해 말했겠다. 나는 그 말에 감동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이름을 경계해야 한다. 이름도 틀릴 수 있으니까. 이름은 펠릭스라도 행복하지는 못한다. 이 펠릭스는 번영 행복이라는 뜻이죠. 말은 거짓말쟁이다. 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말자. 병마개를 사기 위해 리에주시에 편지를 내고, 이 리에주시는 벨기에의 도시인데 발음이 같은 그 리에주가 코르크라는 뜻도 있답니다. 리에주시에 편지를 내고 장갑을 사기 위해 포시에, 이 포는 프랑스 남부에 있는 도시인데 발음이 가죽이라는 것과 발음이 같답니다. 포시에 편지를 내는 건 잘못이다. 그리고 미스 달리아, 내가 만약 당신이라면 로자라고 하겠다. 꽃에는 좋은 향기가 있어야 하고 여자에게는 재치가 있어야 한다. 팡틴에 관해서는 아무 말 안 했는데 그녀는 몽상적이고 환상적이고 명상적이고 민감한 여자. 님프 같은 자태와 수녀 같은 정절을 가진 하나의 환영. 어쩌다가 바람기 있는 여직공의 생활에 잘못 발을 들여놓았지만 환상적으로 도피하여 노래를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무엇을 보는지 무엇을 하는지 저도 잘 모르면서 창공을 바라보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새들이 있는 정원을, 하늘을 우러러보며 헤매는 여자다. 오 팡틴이여, 이것을 알아라. 나 톨로미에서는 환영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이 공상의 금발 처녀는. 그런데 그녀 속에 있는 모두가 싱그러움, 감미로움, 청춘, 아침의 고요한 빛. 오 팡틴이여, 마르그리트, 이 데이지를 말합니다. 마르그리트나 진주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처녀여. 그대는 가장 아름다운 동방의 여인이다. 숙녀 여러분, 두 번째 충고다. 결코 결혼하지 마라. 결혼은 접붙이다. 잘 되기도 하지만 잘 안 되기도 한다. 그런 위험은 피하라. 그런데 제기랄, 이게 무슨 잠꼬대 같은 이야기냐? 좋은 말만 귀양 보내고 있다.
처녀들은 결혼에 관해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 우리 현인들이 제 아무리 말을 해도 쫓기를 짓고 구두를 꿰매는 계집애들까지 다이아몬드로 치장한 남편을 꿈꾼다. 뭐 그것도 좋다. 그러나 미인 여러분, 이 점은 잘 기억해 두어라. 그대들은 사탕을 너무 많이 먹는다. 오 여자들이여, 그대들의 결점은 단 한 가지, 즉 사탕을 갉아서 먹는다는 것이다. 오 쏠르기 좋아하는 여성들아, 너희들의 아름답고 이상스러운 흰 이는 사탕을 열애한다. 그런데 잘 들어봐라. 사탕은 일종의 소금이다. 모든 소금은 수분을 건조시킨다. 사탕은 모든 소금 중에서도 가장 건조력이 강하다. 사탕은 혈관을 통해 혈액의 수분을 흡수한다. 그래서 혈액의 응결과 응고를 초래한다. 그래서 폐의 결핵을 일으키고 죽음을 초래한다. 당뇨병과 폐병이 인접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탕을 깨물지 마라. 그러면 너희들은 장수하리라. 이제 남자들 쪽으로 몸을 돌린다. 신사 여러분, 정복하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너희들의 연인을 서로 빼앗아라. 연애에는 친구도 없다. 미인이 있는 곳 도처에서 싸움이 벌어진다. 가차없이 해치우라. 끝까지 싸우라. 미인은 전쟁의 원인이다. 미인은 범행의 현장이다. 역사상의 모든 침략은 여자의 속곳에서 결정됐다. 여자는 남자의 권리물이다. 로몰루스는 전설상의 로마 창건자이며 초대 왕입니다. 로몰루스는 사비네의 여자를 약탈했고, 기요움은 섹슨의 여자를 약탈했고, 카이사르는 로마의 여자들을 약탈했다. 사랑받지 못하는 남자는 독수리처럼 남의 애인 위를 날아다닌다. 나는 홀몸으로 있는 불행한 사내들에게 보나파르트가 이탈리아 군에게 한 저 숭고한 선언을 던져준다. 병사들이여, 그대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적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톨로미에스는 말을 끊었다. 숨이나 좀 쉬게, 톨로미에스. 블라슈벨이 말했다. 동시에 블라슈벨은 리스톨레와 파메뉴와 함께 한탄의 곡조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아무 말이나 주어 맞춰 만든 공장 노래의 하나로 아무렇게나 풍부하게 운을 달고 나무의 흔들림이나 바람 소리처럼 아무 뜻도 없이 파이프 연기에서 태어나 연기와 더불어 흩어지고 날아가는 그런 노래의 하나였다. 톨로미에스의 장광설에 답하여 그들이 부른 노래 구절은 다음과 같다. 바보 같은 신부님들이 중개인에게 돈을 주었네. 클레르몽 토네르시가 성류한 축일의 교황이 될 수 있게. 그러나 클레르몽은 신부가 아니어서 교황이 될 수 없었네. 중개인은 경노하여 그 돈을 돌려주었네. 그것은 톨로미에스의 적흥 연설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톨로미에스는 술잔을 다 비우고는 또 술을 가득 따르고 다시 시작했다. 지혜를 타도하라. 내가 여기 말한 것은 다 잊어버리라. 정숙도 신중도 청렴도 다 버리자. 자, 환희를 위해 축배를 들자. 흥을 내자. 우리의 법률 강좌를 희롱과 잔치로 보충하자. 소화불량과 법률전서. 유스티니아누스는 남성이 되고, 유스티니아누스 법제를 편찬한 동로마 황제라고 합니다. 남성이 되고 리파유는 여성이 되어라. 향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리파유는 여성이 되어라. 깊은 내면의 희열이여 살려무나 오 삼라만상이여 우주는 거대한 다이아몬드. 나는 행복하다. 새들은 경이롭다. 도처에 향연이 있다. 꾀꼬리는 공짜로 들을 수 있는 엘비우다. 엘비우는 프랑스의 유명한 가수라고 합니다. 여름이여 나는 너를 환영한다. 오 릭상브로여 오 마담 그리와 옵세르 바투아르 가로수길의 모가지여 오 꿈꾸는 병졸들이여 오 어린아이들을 보살피면서도 그들의 모습을 그리며 즐기는 저 모든 귀여운 하녀들이여. 만약에 오데옹, 파리에 있는 극장 이름입니다. 만약에 오데옹의 궁룡회랑이 없다면 나는 아메리카의 광막한 초원을 좋아하리라. 나의 마음은 그 처녀림과 허허벌판으로 날아간다. 모든 것이 아름답다. 파리는 햇빛 속에서 붕붕거리고 벌새는 해를 보고 지저긴다. 나에게 키스를, 팡틴. 그는 잘못하여 파브리트를 껴안았다. 8. 말의 죽음. 봉바르다보다 에동의 음식이 더 좋아 제핀이 외쳤다. 나는 에동보다 봉바르드가 더 좋은 걸 블라슈벨이 단언했다. 여기가 더 호화로워, 더 아시아적이야. 저 아랫방을 봐. 벽에 글라스가 걸려 있잖아.
글라스, 앞에서 말하는 글라스는 거울이고 지금 말하는 글라스는 얼음입니다. 글라스라면 내 접시에 있는 것이 난 더 좋아. 파브리트가 말했다. 블라슈벨은 주장했다. 나이프를 봐. 봉바르다의 것은 손잡이가 은인데 애둥의 것은 뼈야. 그런데 은은 뼈보다 더 비싸? 은 수염의 턱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아. 돌로미에스가 참견했다. 이때 그는 봉바르다의 창으로 앵발르디의 둥근 지붕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동안 말이 없었다. 돌로미에스, 파메유가 외쳤다. 아까 리스톨레와 내가 토의를 했어. 토의도 좋지만 싸움이 더 좋지. 돌로미에스도 대답했다. 우리는 철학을 토의했어. 그거 좋지. 데카트르와 스피노자 중 넌 누가 더 좋으냐? 데조지에가 더 좋아. 이 데조지에는 프랑스의 상송 및 보드빌 작가이라고 합니다. 돌로미에스는 말했다. 그렇게 판결을 내린 뒤 그는 술을 마시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나는 사는 것에 동의한다. 이 지상에서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야. 사람들이 아직도 허튼 소리를 짓거릴 수 있으니까 말이야. 그 점에 나는 불멸의 신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만 웃기도 하거든. 사람들은 단정을 하지만 의심도 하거든. 3단 논법에서는 뜻하지 않은 것이 튀어나온다. 그것은 참 좋은 일이야. 이 세상에는 아직도 역설의 도깨비 상자를 즐겁게 열었다 닫았다 할 줄 아는 인간들이 존재해. 숙녀 여러분, 당신네들이 태연하게 마시고 있는 그 술은 마테이라 포도주인데 그건 해발 317 투하드 높이에 있는 쿠랄 다스 프레이라스 포도원에서 생산된 것이란 걸 잘 알아두시라. 마시면서 주의해. 317 투하즈란 말이야. 그런데 이 너그러운 요식업자 봉바르다 씨는 그 317 투하즈를 4프랑 50상팀에 여러분에게 주는 거야. 파메유가 다시 말을 중단시켰다. 돌로미에스, 네 얘기는 법률이 될 거야? 너가 좋아하는 작가는 누구야? 베르캥은 프랑스의 작가고 유치하고 무미건조한 작품을 썼다고 합니다. 아니, 메르시우라고 프랑스의 시인 미식법이라는 시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톨로마에서는 계속했다. 봉바르드의 영예가 있을진저 만약에 이 집이 나를 위해 이집트 무기 하나를 불러올 수만 있다면 이 집은 엘레판타의 무노피스와 맞먹을 것이며 만약에 나를 위해 그리스 창녀 하나를 데려올 수 있다면 가이로네이아의 티젤리온과 맞먹을 것이다. 왜냐하면 오 숙녀들이여 그리스에도 이집트에도 봉바르다라는 것이 있었으니까. 아폴레우스는 1세기 때의 라틴어 작가라고 합니다. 아폴레이우스의 책에 그렇게 적혀 있다. 오 슬프도다. 세상은 항상 똑같고 하나도 새로운 것이 없다. 창조주의 창조에는 아무것도 참신한 것이 없다. 솔로몬이 가로되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라고 했고 베르길리우스는 사랑은 세상 만인의 것이다 라고 했다. 오늘날 여학생이 남학생과 함께 생클로의 놀이벨에 타는 것은 옛날에 아스파니아는 아테네의 정치가이고 페리클레스의 정부입니다. 제식을 겸비한 여자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아스파시아가 페리클레스와 함께 사모스로 가는 배에 오른 것과 마찬가지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숙녀 여러분, 그대들은 아스파시아가 어떤 여자였는지 아는가? 그 여자는 여성들에게 아직 을이라는 것이 없었던 시대에 살았지만 그 여자만은 하나의 을이었다. 그것은 장밋빛과 주홍빛을 한 을이었고 불보다도 더 장렬하고 여명보다도 더 생기 발랄했다. 아스파니아는 여성의 양극을 동시에 겸비한 인물이었다. 그녀는 장녀이자 여신이었다. 소크라테스인데다가 마농 레스코였다. 아스파시아는 프로메테우스에게 장녀가 필요할 경우를 위해 창조되었다. 톨로미에서는 한창 신이 나서 청산유수로 찌끄리고 있었으므로 좀처럼 거치지 않았을 것이나 때마침 강둑에서 말 한 마리가 거꾸로 쓰러져 버렸다. 그 바람에 마차와 연사는 딱 멈추어 버렸다. 그것은 보스산 앞말로서 늙어 빠진 데다가 꼬치꼬치 말라서 도살장행이 제격인데도 몹시 무거운 마차를 끌고 있었다. 봉바르다 요리집 앞에 이르자 기진맥진하고 지쳐버린 짐승은 더 가려고 들지 않았다. 이런 사고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마차꾼이 골이 나서 욕짓거리를 하면서 이럴 때 흔히 그렇게 하듯이 힘을 바락 내어
최종적으로 이놈의 망하지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사정없이 채찍질을 한번 하자마자 비리비리한 말은 자빠지더니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 동행인들의 왁자지껄한 소리에 돌로미에서의 근사한 청중도 돌아다 보았는데 돌로미에서는 그 틈을 타서 다음과 같은 애처로운 노랫가락으로 자기의 일장 연설에 막을 내렸다. 합성마차와 포장마차가 같은 운명인 이 세상에서 모질게 살다. 노마인 그 말은 다른 노마들처럼 하루아침의 짐승살이를 하직하였네. 아이 가엾어라. 팡틴이 한숨을 지었다. 그러자 달리아가 외쳤다. 저런 팡틴이 말을 척은해 하기 시작하네. 어쩌면 저렇게도 어리석을 수 있을까? 이때 파브리트가 팔짱을 끼고 머리를 뒤로 획 젖히더니 톨로미에스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그 뜻밖의 선물은? 마침내 때가 왔어. 톨로미에스는 대답했다. 신사 여러분, 이 숙녀를 놀라게 해줄 때가 왔다. 숙녀 여러분, 잠깐 기다려요. 우선 키스부터 시작해. 블라슈멜이 말했다. 이마에다 하는 거야. 톨로미에스가 덧붙였다. 게다가 제 애인의 이마 위에 엄숙하게 키스를 했다. 그런 뒤에 그들은 네 사람 다 입에 손가락을 대고 줄을 지어 문 쪽으로 걸어갔다. 파브리트는 그들이 나가는 것을 보고 손뼉을 쳤다. 벌써부터 재미나는데? 그녀는 말했다. 너무 오래 걸리지 않도록 해. 팡티는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기다리라니까. 9. 환락의 즐거운 종국. 처녀들은 저희들끼리만 남아서 둘씩 창 난간에 기대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한쪽 창에서 다른 쪽 창으로 이야기를 던지며 제잘거리고 있었다. 그녀들은 청년이 서로 팔을 끼고 봉바르다소 요리집에서 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돌아보고 웃으면서 그녀들에게 손짓을 하고는 일요일마다 한 번씩 샹젤리제를 뒤덮는 그 먼지투성이의 혼잡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너무 오래 걸리면 싫어. 팡틴이 외쳤다. 무엇을 갖다줄 작정일까? 제핀이 말했다. 틀림없이 아름다운 것일 거야. 달리아가 말했다. 나는 금붙이였으면 좋겠다. 파브리트가 말했다. 그녀들은 이내 강가에 떠들썩한 움직임에 정신이 팔렸는데 그것은 큰 나무들의 가지 사이로 뚜렷이 보여 무척 재미있었다. 우편 마차와 역마차의 출발 시간이었다. 당시 남부와 서부 지방으로 가는 대부분의 마차는 샹젤리제를 통과했다. 대부분 강둑을 따라 파시의 성문으로 해서 빠져나갔다. 시시각각 검은색과 노란색을 칠한 육중한 마차들이 무거운 짐을 싣고 고리짝이며 괴짝이며 가방 등을 보기도 흉하게 잔뜩 얹고 손님들을 그뜩 태우고는 여러 마리의 말에 끌려 둑길을 구르고 길바닥의 돌에 불꽃을 일으키며 대장간 같은 불꽃을 튀기고 먼지를 연기같이 피워 올리면서 무시무시한 기세로 군중 사이를 물밀듯이 달리며 총총 사라져갔다. 그 소요가 젊은 처녀들을 기쁘게 했다. 파브리트가 탄성을 질렀다. 아이 소란해. 사슬더미들이 날아오르는 것 같아. 한 번은 느릅나무들이 우거진 사이로 보일 듯 말 듯 마차 한 대가 잠깐 멎었다가 다시 내달렸다. 팡틴이 그것에 놀랐다. 이상한데? 그녀가 말했다. 역마차는 도중에 결코 서지 않는 줄 알았는데? 파브리트가 어깨를 으쓱했다. 팡틴은 참 괴짜야. 어쩌면 그렇게 꼬치꼬치 파고들기를 좋아할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이렇게 눈이 휘둥그레지고 가령 내가 여행을 한다고 하자. 역마차 마차꾼한테 나는 앞에 가 있을 테니 지나가다가 강둑께서 태워달라고 미리 말해두는 거야. 그러면 역마차는 지나가다가 나를 보고 멈춰서 태워줄 거란 말이야. 이런 건 날마다 있는 일이야. 예, 넌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그러는 동안에 한식경이 흘렀다. 파브리트가 갑자기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은 몸짓을 했다. 그녀가 말했다. 그런데 그 뜻밖의 선물은? 그러게 말이야. 달리아가 말을 이었다. 문제의 그 뜻밖의 선물은? 참 오래도 걸리네. 팡틴이 말했다. 팡틴이 이런 탄식을 마쳤을 때 저녁 식사 시중을 들은 급사가 들어왔다. 그는 손에 편지 같은 것을 쥐고 있었다. 그게 뭔가요? 파브리트가 물었다. 급사는 대답했다. 부인들께 드리라고 남자분들께서 놓고 가신 쪽지예요. 왜 금방 가져오지 않았어요? 남자분들께서 1시간 후가 아니면 부인들께 드려서는 안 된다고 이러셨거든요. 급사가 말했다. 파브리트는 급사의 손에서 쪽지를 잡아챘다. 그것은 과연 편지였다. 이런, 그녀는 말했다.
누구한테라는 말이 안 적혀 있어. 그러나 위에 이렇게 씌어 있어. 이것이 뜻밖의 선물이다. 그녀는 편지를 획 잡아 뜯고 열고는 이를 읽었다. 그녀는 글을 읽을 줄 알았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우리에게 부모가 있다는 것을 아시오. 양친이라는 것을 당신들은 잘 모르오. 유치하고 정직한 민법에서는 그것을 아버지 및 어머니라고 일컬고 있어. 한데 이 부모들은 한탄을 하고 있고, 이 노인들은 우리를 오라 하고 있고, 이 선남선녀들은 우리를 방탕하라고 부르고 있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고, 우리를 위하여 소를 잡겠다고 하고 있어. 우리는 도덕심이 많으므로 그들에게 복종하기로 했어. 당신들이 이것을 읽을 때에는 성깔 사나운 5마리의 말이 우리를 엄마 아빠의 설화로 다시 데려다 줄 것이요. 보시의 말 맞다만 우리는 도망치는 것이요. 우리는 떠났소. 우리는 라피드의 품에 안기고 카야르의 날개에 실려 도망하오. 툴루즈의 역마차는 우리를 구렁텅이에서 꺼내주었소. 이 구렁텅이란 우리의 귀여운 미인들이여, 그것은 바로 당신들이요. 우리는 사회 속으로, 의무와 질서 속으로 1시간에 30리씩을 달려 돌아가는 것이요. 우리의 존재는 도지사나 가장, 전원감시인, 참사원 의원, 그 밖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조국에 중요하오. 우리를 숭배하시오. 우리는 스스로 희생자가 되는 거요. 빨리 우리를 애도해주고 속히 우리를 대신할 사내를 찾으시오. 만약에 이 편지가 당신들의 가슴을 갈기갈기 잡아 찢거들랑 이 편지 또한 갈기갈기 잡아 찢어버리시오. 안녕히. 근 이태 동안 우리는 당신들을 행복하게 해주었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원망하지는 마오. 서명, 블라슈벨, 파메유, 리스톨리에, 펠릭스 톨로미에스. 추신, 식사대는 지불했소. 내 처녀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파브리트가 맨 먼저 침묵을 깼다. 그래, 그녀는 외쳤다. 어쨌든 재미나는 연극이야. 참 익살맞은데, 제핀이 말했다. 이런 생각을 한 건 블라슈벨일 거야. 파브리트는 말을 이었다. 이렇게 되니 거의가 그리워지네. 떠나자마자 사랑했다. 바로 그런 이야기야. 아니야, 달리아가 말했다. 이건 톨로미에스가 생각한 거야. 그건 뻔해. 그렇다면 파브리트가 다시 말했다. 블라슈벨은 타도고 톨로미에스는 만세다. 톨로미에스 만세, 달리아와 제핀이 외쳤다. 그러고서 그녀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팡틴도 딴 여자들처럼 웃었다. 1시간 후 자기 방에 돌아갔을 때 팡틴은 울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는 그녀의 첫사랑이었다. 그녀는 이 톨로미에스에게 남편을 대하듯 몸을 주었고 이 가련한 처녀에게는 어린애 하나가 있었다.